14세기 말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를 가르는 거대한 두 그림자가 서로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는 오스만 술탄국의 바예지드 1세가 발칸 반도를 휩쓸며 비잔틴 제국의 목줄을 조이고 있었고, 동쪽에서는 사마르칸트의 티무르가 페르시아와 인도를 짓밟으며 칭기즈 칸 일의 가장 강력한 정복자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두 군주는 각자의 영역에서 무적의 존재였으며 그 누구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398년 티무르는 델리를 함락시킨 후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킵차크 칸국을 정벌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볼가 강을 건너 토우타미시 칸을 추격했고, 이 과정에서 흑해 북부 지역 전체가 티무르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바예지드는 1396년 니코폴리스 전투에서 십자군 연합을 격파한 후 발칸 반도의 지배자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포위하며 비잔틴 황제 마누엘 2세를 굴복 직전까지 몰아넣었고, 서쪽으로는 헝가리까지 위협했습니다. 바예지드는 자신의 빠른 군사 작전으로 인해 번개를 뜻하는 율드름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 별명은 곧 그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두 정복자의 운명적인 충돌은 아나톨리아 동부의 작은 토우국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예지드는 1390년대 후반부터 아나톨리아의 투르크계 베이릭들을 하나씩 병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라만 베이릭, 게르미안 베이릭, 아이딘 베이릭, 멘테시에 베이릭 등이 차례로 오스만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이 베이릭들의 통치자들 중 일부는 저항하다가 영토를 잃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동쪽으로 도망쳐 티무르에게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티무르의 궁정에 도착하여 무릎을 꿇고 정의를 구했습니다. 1399년 초 시바스의 지배자였던 카디 부르안 아딘이 티무르의 궁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화려한 페르시아식 예복을 입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르안 아딘은 티무르 앞에서 바예지드가 자신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탈했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당한 통치자였으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오스만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티무르는 이들 망명자들을 환대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사마르칸트의 궁전에서 그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티무르는 스스로를 칭기즈 칸의 정통 계승자로 여겼고, 투르크계 무슬림 세계 전체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궁정에는 칭기즈 칸의 후손인 꼭두각시 칸을 앉혀놓고 자신은 그 뒤에서 실권을 행사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티무르는 몽골 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했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예지드가 아나톨리아의 베이릭들을 병합하는 것은 곧 티무르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티무르에게 이 베이릭들은 모두 칭기즈 칸 제국의 옛 영토에 속했고, 따라서 자신의 종주권 아래 있어야 할 땅들이었습니다. 1400년 봄, 티무르는 바예지드에게 첫 번째 공식 서신을 보냈습니다. 사마르칸트의 가장 뛰어난 서기관들이 정성껏 작성한 이 서신은 페르시아어로 쓰여 있었고, 화려한 꾸란 구절 인용과 함께 비교적 우호적인 어조를 담고 있었습니다. 서신은 금박으로 장식된 비단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고, 티무르의 옥새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티무르는 서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알라의 축복을 받은 형제여, 우리는 모두 이슬람의 수호자이며 신앙의 전사들입니다. 당신은 서쪽의 땅을 다스리고 나는 동쪽의 땅을 다스립니다. 우리 사이의 우정을 굳건히 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합시다. 당신의 궁정으로 피신한 반역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들은 정당한 주군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또한 당신이 최근 병합한 아나톨리아 동부의 영토들은 오래전부터 나의 종주권 아래 있던 땅들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평화롭게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서신은 티무르의 사절단과 함께 여러 달에 걸친 긴 여정 끝에 에디르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바예지드는 이 서신을 받고 격노했습니다. 에디르네 궁전의 아련실에서 서신을 읽은 술탄은 즉시 신하들을 소집했습니다. 그의 대제상 찬다를르 알리 파샤와 군사 고문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티무르의 군사력이 이미 전 세계에 알려져 있으며 그와의 정면 충돌은 위험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찬다를르 알리 파샤는 외교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예지드는 니코폴리스에서의 승리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유럽의 십자군 연합을 격파한 자신이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예지드는 대신들 앞에서 티무르의 서신을 찢어버리지는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1400년 여름 바예지드는 티무르에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의 서신은 티무르의 우호적인 제안을 완전히 무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마르칸트의 통치자여, 당신은 스스로를 칭기즈칸의 후계자라 부르지만 당신은 그저 노예의 후손일 뿐입니다. 칭기즈칸의 피는 당신의 혈관에 흐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복한 땅들은 모두 나약한 자들의 땅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과 인도인들은 전투에서 무기력했고 당신은 그들의 나약함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전사들과 맞서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유럽의 기사들을 물리쳤고 십자군의 정예 부대를 무릎 꿇렸습니다. 아나톨리아는 나의 땅이며 여기 있는 모든 베이릭은 나의 신하들입니다. 당신이 보호한다는 반역자들은 곧 나의 칼날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의 영토에 감히 발을 들인다면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서신이 사마르칸트에 도착했을 때 티무르는 페르시아 원정에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1400년 가을 레기스탄 광장 근처의 궁전에서 서신을 읽은 티무르는 오랜 침묵을 지켰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신하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군주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티무르는 이른이 다 된 나이였지만 여전히 정복욕에 불타고 있었고 그 누구도 자신을 모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예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티무르의 자존심에 치명타였습니다. 티무르는 실제로 칭기즈칸의 직계 후손은 아니었지만 스스로를 몽골 제국의 정통 계승자로 여겼고 바르라스 부족 출신의 고귀한 혈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자신의 힘으로 제국을 건설했고 그 누구보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며칠 후 티무르는 반격의 서신을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외교적 수사가 모두 벗겨진 날카로운 칼날 같은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서신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스만의 통치자여, 당신은 당신의 승리가 당신 자신의 용기와 실력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당신이 영토를 얻은 것은 이슬람 전사의 용맹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맞서 싸운 이교도들의 나약함과 분열 때문입니다. 비잔틴은 이미 죽어가는 제국이었고 발칸의 기독교 왕국들은 서로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의 혼란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서신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당신의 아내들은 이혼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배교자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슬람의 형제들에게 약속한 것을 저버렸고 정당한 통치자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왕좌는 모래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나는 곧 서쪽으로 군대를 이끌 것이며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술탄이라 부르지만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서신은 1400년 겨울 눈이 내리는 에디르네에 도착했습니다. 바예지드는 서신을 읽고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는 즉시 군사회의를 소집하고 아나톨리아 동부로의 원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문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티무르와의 전쟁은 오스만 제국의 모든 자원을 소모할 것이며 유럽에서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1401년 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바예지드는 시바스를 포위하고 점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티무르가 보호하던 망명 베이들 중 일부가 바예지드의 손에 넘어갔고 그들은 처형되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사건은 바예지드의 아들 에르투룰이 시바스 전투 중 전사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비극이자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티무르는 이 소식을 듣고 바예지드에게 또 다른 서신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조롱과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은 것은 당신의 오만함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의를 무시하고 남의 땅을 탐했기 때문에 알라께서 당신에게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1401년 여름 두 군주 사이의 서신 교환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칼과 피뿐이었습니다. 티무르는 사마르칸트에서 대규모 군대를 소집하기 시작했고 바예지드는 아나톨리아와 발칸에서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외교의 시대는 끝났고 전쟁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개, 하나는 서쪽에서 하나는 동쪽에서 서로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충돌할 장소는 아나톨리아 중부의 앙카라 평원이 될 것이었습니다. 1402년 봄, 티무르는 사마르칸트를 떠나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이미 수십 년간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온 역전의 용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호라산, 페르시아, 인도, 킵차크 초원에서 모인 이 군대는 단순한 병력의 집합이 아니라 칭기즈칸 시대부터 내려온 야사법전에 따라 철저히 훈련된 전쟁 기계였습니다. 티무르의 군대는 약 10만에서 15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핵심은 투르크계와 몽골계 기마 궁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말 위에서 자라났고 달리는 말 위에서 정확하게 화살을 쏘는 기술을 완벽히 익혔습니다. 티무르의 군대가 아나톨리아로 진입하자 그는 즉시 정보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그의 참모들은 현지 주민들을 신문하고 상인들로부터 정보를 구매하며 첩자들을 바예지드의 진영에 잠입시켰습니다. 티무르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단순히 용맹한 병사들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적이 칼을 뽑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형, 기후, 적의 보급로, 그리고 무엇보다 적의 심리를 완벽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1402년 5월 말 티무르의 정찰대는 앙카라 근처의 지형을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앙카라는 아나톨리아 중부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도시로 주변은 대체로 평탄한 평원이었지만 동쪽과 북쪽으로는 완만한 구릉지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티무르의 참모들은 이 지형이 기마 궁수의 기동 전에 이상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앙카라 평원을 가로지르는 추북강은 이 지역의 주요 식수원이었고 여름철 아나톨리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티무르는 즉시 공병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북강의 상류에서 물길을 돌려 오스만 군대가 예상되는 진지 방향에서 물이 흐르지 않도록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전략적 천재성의 발로였습니다. 수천 명의 공병들이 며칠 밤낮으로 작업하여 강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흙과 돌로 임시 제방을 쌓고 물길을 동쪽으로 우회시켰습니다. 이 작업은 1402년 6월 초에 완성되었고 티무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바예지드가 앙카라에 도착했을 때 그의 군대가 마주하게 될 고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6월 중순 티무르는 앙카라 동쪽의 구릉지대에 진영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능선을 따라 초승달 모양의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이 진영은 몽골 제국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배치로 중앙은 비교적 약하게 두고 양익을 강화하여 적을 포위하는 전술이었습니다.
티무르는 중앙에 페르시아 출신의 중무장 보병들을 배치했고 좌익과 우익에는 투르크계와 몽골계 기마 궁수들을 집중시켰습니다. 각 익은 다시 여러 개의 소부대로 나뉘어져 있어서 전투 중에 유연하게 움직이며 적의 측면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티무르의 가장 독특하고 강력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전투 코끼리였습니다. 티무르는 1398년 델리를 함락시킨 후 인도에서 수십 마리의 전투 코끼리를 포획했습니다. 이 코끼리들은 특별히 전투를 위해 훈련된 동물들로 각각의 등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요새 같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궁수들이 탑승했습니다. 코끼리의 상하에는 날카로운 철제 칼날이 장착되어 있어서 코끼리가 돌격할 때 적을 베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티무르는 이번 원정에 32마리의 코끼리를 데려왔고 이들을 전방에 배치했습니다. 전투 코끼리의 효과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격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충격이었습니다. 아나톨리아의 말들은 코끼리를 본 적이 없었고 코끼리의 거대한 몸집과 특이한 냄새 그리고 귀를 찢는 듯한 울음소리는 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티무르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 원정 중에 전투 코끼리의 위력을 직접 목격했고 코끼리 앞에서 적의 기병대가 무너지는 광경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코끼리 조련사들은 매일 이 거대한 동물들을 훈련시켰고 전투 신호에 따라 돌격하도록 가르쳤습니다. 6월 하순, 티무르의 진영은 완벽하게 구축되었습니다. 그는 진영 주변에 망루를 세우고 보초들을 배치했습니다. 병사들은 충분한 식량과 물을 확보했고 말들도 잘 먹이고 쉬게 했습니다. 티무르는 진영을 순시하며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정정했고 말을 타고 진영을 돌아다니는 그의 모습은 병사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각 부대의 지휘관들을 불러 전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티무르의 전술은 명확했습니다. 먼저 코끼리들을 앞세워 적의 기병대를 혼란시키고 그 사이에 기마 궁수들이 양쪽에서 화살 세례를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적이 혼란에 빠지면 가짜 후퇴를 통해 적을 더 깊숙이 유인하고 그 다음 양익의 기병대가 포위하여 섬멸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칭기즈칸 시대부터 몽골군이 사용해온 전통적인 전술이었지만 티무르는 여기에 코끼리라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여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바예지드의 군대는 서쪽에서 앙카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약 8만에서 10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구성은 다양했습니다. 핵심 전력은 술탄 직속의 예니체리 부대였습니다. 예니체리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징집된 소년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켜 철저히 훈련시킨 정예 도병이었습니다. 그들은 술탄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고 규율이 엄격했습니다. 예니체리들은 화승총과 활, 창, 검으로 무장했고 방패와 갑옷으로 보호받았습니다. 바예지드의 군대에는 또한 세르비아 공작 스테판 라자레비치가 이끄는 중무장 기병대가 있었습니다. 세르비아 기사들은 유럽식 판금 갑옷을 입고 긴 창을 들었으며 그들의 말들도 갑옷으로 보호받았습니다. 이들은 니코폴리스 전투에서 십자군과 맞서 싸웠고 바예지드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라자레비치는 바예지드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그의 기사들은 술탄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예지드 군대의 약점은 아나톨리아 베이릭 출신의 병력들이었습니다. 바예지드는 최근 몇 년간 아나톨리아의 여러 토우국들을 정복했고 그들의 군대를 자신의 군대에 편입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병사들은 마지못해 복종했을 뿐 진정한 충성심은 없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옛 군주들을 그리워했고 티무르를 몽골 제국의 정통 계승자로 존경했습니다. 바예지드는 이들의 충성심을 의심했지만 티무르와의 대결을 앞두고 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을 전선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월 초 바예지드의 군대가 앙카라 평원에 도착했습니다. 행군은 길고 곧했습니다. 아나톨리아의 여름은 무더웠고 태양은 용서 없이 내리쪼았습니다. 병사들은 갈증에 시달렸고 말들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이 추북강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은 거의 말라 있었습니다. 원래 풍부하게 흘러야 할 물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남아있는 물은 흙탕물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긴 행군 후에 물을 마시고 싶어 했지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흙탕물이라도 마시려 했지만 지휘관들이 이를 막았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시면 질병에 걸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예지드는 정찰대를 보내 물을 찾도록 했지만 가까운 곳에는 다른 수원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물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곳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티무르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오스만 군대가 갈증과 피로에 시달리게 만들어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들의 사기를 꺾으려 했습니다. 바예지드는 티무르의 계략을 깨달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티무르에게 도전장을 내밀었고 후퇴는 곧 굴욕을 의미했습니다. 더구나 그의 군대는 이미 이곳까지 왔고 다시 후퇴하면 병사들의 사기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7월 중순 양측 군대는 서로를 마주보며 진을 쳤습니다. 바예지드는 앙카라 평원의 서쪽에 진영을 구축했고 티무르는 동쪽 구릉지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군대 사이의 거리는 약 몇 킬로미터였고 양측 모두 상대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바예지드의 병사들은 저 멀리 티무르의 진영에서 이상한 거대한 동물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곧 코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병사들 사이에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바예지드는 참모들과 전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예니체리와 세르비아 기병을 중앙에 배치하고 아나톨리아 베이릭 병력들을 좌우익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중앙에서 강력한 돌격을 감행하여 티무르의 중앙을 돌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사들의 갈증과 피로를 우려했습니다. 며칠 동안 충분한 물을 마시지 못한 병사들이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예지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전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번개왕 바예지드는 한 번도 전투에서 물러선 적이 없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02년 7월 20일 새벽 앙카라 평원에는 불길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면서 두 거대한 군대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만 진영에서는 병사들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갈증은 여전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몰래 흙탕물을 마셨다가 배탈이 나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반면 티무르의 진영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물과 식량을 확보했고 밤새 잠을 자며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바예지드는 갑옷을 입고 말에 올랐습니다. 그의 갑옷은 정교하게 세공된 철제였고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술탄의 투구에는 긴 깃털 장식이 달려 있었고 그의 허리에는 명검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예지드는 진영을 돌며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 것이다. 저 동쪽의 유목민들이 감히 우리의 땅에 발을 들였다. 우리는 그들에게 오스만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알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병사들은 함성으로 화답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갈증으로 인해 쉰 목소리였습니다. 오스만 군대의 중앙에는 예니체리들이 밀집 대형을 이루었습니다. 약 10,000명에 달하는 이 정예 보병들은 흰색과 붉은색 제복을 입고 있었고 각자 화승총이나 활창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들의 지휘관인 예니체리 아가는 엄격한 규율로 부대를 통제했습니다. 예니체리들은 술탄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한 전사들이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뒤에는 세르비아 공작 스테판 라자레비치가 이끄는 약 5천 명의 중무장 기병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들은 유럽식 판금 갑옷으로 전신을 감쌌고 긴 창과 검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들의 말들도 사슬 갑옷으로 보호받았고 화려한 문장이 새겨진 방패를 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군대의 좌익과 우익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좌익에는 최근 정복한 아나톨리아 베이릭 출신의 병력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카라만, 게르미안, 사루안 출신의 투르크계 기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약 3만 명 정도였고 대부분 경기병이었습니다. 그들은 활과 곡도로 무장했고 가벼운 가죽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익에는 타타르 용병들과 아나톨리아 토우국의 혼성 부대가 배치되었습니다. 바예지드는 이들의 충성심을 의심했지만 티무르의 대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오전 8시경 티무르의 진영에서 거대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몽골 제국 시대부터 사용되던 전쟁 북이었고 그 소리는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북소리와 함께 티무르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전투 코끼리들이었습니다. 32마리의 거대한 회색 코끼리들이 느릿느릿 전진했습니다. 각 코끼리의 등에는 나무로 만든 탑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4~5명의 궁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코끼리의 상하에는 날카로운 철제 칼날이 장착되어 있어서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코끼리 조련사들은 코끼리의 목에 앉아 긴 막대기로 방향을 조종했습니다. 오스만 군대의 병사들은 이 광경을 보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코끼리를 처음 보았고 그 거대한 크기에 압도당했습니다. 코끼리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들의 특유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오스만 군대의 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들은 본능적으로 코끼리를 두려워했고 안절부절 못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기병들은 말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말들의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코끼리들 뒤로 티무르의 기마 궁수들이 넓게 펼쳐졌습니다. 수만 명의 투르크계와 몽골계 기병들이 두세 줄로 늘어서서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말을 타고 있었지만 그 기동성은 탁월했습니다. 각 기병은 등에 화살통을 메고 있었고 화살통에는 수십 개의 화살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활은 복합궁으로 사거리가 길고 관통력이 강했습니다. 티무르의 군대는 야사 법전에 따라 엄격한 규율을 유지하며 전진했고 그들의 대형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바예지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들고 외쳤습니다. 공격하라. 오스만 군대의 나팔이 울려 퍼졌고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앙의 예니체리들이 일제히 화승총을 발사했습니다. 수천 발의 탄환이 날아가 티무르의 전방 부대를 강타했습니다. 일부 기병들이 말에서 떨어졌고 몇 마리의 코끼리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코끼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전진했고 조련사들은 코끼리들을 채찍질하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세르비아 기병대가 돌격을 시작했습니다. 라자레비치 공작이 선두에서 창을 겨누고 돌진했고 5천 명의 중무장 기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고 먼지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유럽식 기사 돌격의 전형이었고 니코폴리스에서 십자군을 격파했던 그 전술이었습니다. 세르비아 기사들은 무서운 기세로 티무르의 중앙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티무르의 군대는 이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코끼리들이 세르비아 기병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기사들의 말들은 코끼리를 보고 공포에 질려 멈춰 섰습니다. 일부 말들은 고삐를 거부하고 뒷걸음질 쳤고 기사들은 말을 통제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코끼리 등의 궁수들이 일제히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세르비아 기사들의 갑옷을 때렸습니다. 대부분의 화살은 판금 갑옷에 튕겨나갔지만 일부는 갑옷의 틈새를 찾아 파고들었습니다. 기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세르비아 기병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코끼리를 우회하려 했지만 그 순간 티무르의 기마 궁수들이 양쪽에서 화살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수천 개의 화살이 공중을 가르며 날아왔고 세르비아 기병대의 측면을 강타했습니다. 말들이 화살을 맞고 쓰러졌고 기사들도 하나둘씩 낙마했습니다. 라자레비치 공작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그의 부대는 점점 포위당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오스만 군대의 좌익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나톨리아 베이릭 출신의 병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티무르의 사절들은 전투 전날 밤 이들에게 밀사를 보냈습니다. 밀사들은 어둠을 틈타 오스만 진영에 잠입하여 베이릭 출신 지휘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티무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당신들의 진정한 군주는 바예지드가 아니라 당신들의 옛 베이들이다. 티무르 대제께서는 칭기즈칸의 정통 계승자이시며 투르크 세계의 진정한 지배자이시다. 만약 당신들이 전투 중에 티무르 편으로 돌아선다면 대제께서는 당신들의 옛 영토를 돌려주시고 막대한 보상을 내리실 것이다. 이 제안은 베이릭 출신 지휘관들에게 큰 유혹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예지드에게 강제로 복속되었고 그들의 땅과 권력을 빼앗겼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여전히 바예지드를 찬탈자로 여겼고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티무르는 몽골 제국의 후계자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고 투르크계 무슬림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베이릭 지휘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암묵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오스만 좌익에 배치된 카라만 출신 기병대가 갑자기 대오를 이탈했습니다. 약 10,000명의 기병들이 일제히 말머리를 돌려 티무르 쪽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공격인지 후퇴인지 분간이 안 됐지만 곧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티무르의 군대에 합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티무르의 지휘관들은 이들을 환영했고 그들에게 안전한 통로를 제공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베이릭 출신 부대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르미안과 사루안 출신 병사들도 차례로 대오를 이탈했습니다. 약 25,000명에 달하는 병력이 전투 도중 적진으로 넘어가는 전대미문이 배신이 벌어졌습니다. 오스만 군대의 좌익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남은 병사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고 일부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예지드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즉시 신호를 보내 좌익을 재정비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티무르의 우익 기병대가 무너진 오스만 좌익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수만 명의 기마 궁수들이 일제히 화살을 쏘며 전진했고 남은 오스만 병사들을 학살했습니다. 비명과 신음소리가 전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우익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타타르 용병들이 배신의 신호를 따라 티무르 쪽으로 이탈했습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티무르를 몽골 제국의 후계자로 존경했고 바예지드에게는 돈으로 고용된 용병일 뿐이었습니다. 약 5,000명의 타타르 기병들이 티무르의 진영으로 달려갔고 오스만 우익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장의 중앙에는 바예지드와 그의 충성스러운 부대들만 남았습니다. 예니체리들과 세르비아 기사단 그리고 술탄 직속의 투르크 기병대 약 3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삼면에서 포위당했습니다. 티무르의 좌익, 우익 그리고 중앙의 기병대가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더욱이 배신한 베이릭 병사들까지 티무르의 군대에 합류하여 옛 동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예지드는 절망적인 상황을 깨달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번개왕이었고 한 번도 전투에서 물러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남은 병력을 이끌고 근처의 언덕으로 후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덕에서 방어 진지를 구축하면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예니체리 아가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예니체리들은 질서정연하게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세르비아 기사들은 후위를 맡아 티무르의 추격을 막았습니다. 라자레비치 공작과 그의 기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들은 창과 검을 휘두르며 티무르의 기병들을 막아냈고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술탄을 위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바예지드의 군대는 언덕 위에 방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예니체리들은 방패로 방벽을 만들었고 화승총과 활로 무장하여 티무르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지쳐 있었고 갈증은 여전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상처를 입었고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티무르의 군대는 언덕을 포위했지만 즉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스만 군대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앙카라 평원에는 시체들이 가득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1402년 7월 20일 오후 앙카라 평원의 언덕 위에서 바예지드와 그의 남은 병력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방이 티무르의 군대로 둘러싸였고 탈출로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언덕 위의 오스만 병사들은 약 3만 명 정도였지만 대부분 지쳐 있었고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갈증은 더욱 심해졌고 일부 병사들은 탈진하여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예니체리들은 여전히 규율을 유지했고 세르비아 기사들은 술탄 곁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까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예지드는 언덕 정상에 서서 전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원에는 수천 구의 시체가 널려 있었고 부상당한 말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군대는 완전히 패배했고 그가 수년간 쌓아온 제국의 위상은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바예지드는 항복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번개왕이었고 오스만 술탄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제상 찬다를르 알리 파샤는 이미 전투 초반에 전사했고 남은 고위 지휘관들도 대부분 부상을 입었습니다. 예니체리 아가가 바예지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갑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투구에는 화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술탄님, 우리 예니체리들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이미 한계에 달했습니다. 물도 없고 식량도 떨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바예지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밤을 기다린다. 어둠 속에서 포위망을 뚫고 탈출할 것이다. 세르비아 공작 스테판 라자레비치도 바예지드 곁에 있었습니다. 그의 갑옷은 여러 곳이 찌그러져 있었고 왼쪽 어깨에는 화살이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참으며 서 있었습니다. 라자레비치는 바예지드에게 말했습니다. 술탄님, 나와 내 기사들은 당신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니코폴리스에서 함께 승리했고 오늘도 함께 싸웠습니다. 우리의 충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탈출을 시도하신다면 우리가 후위를 맡겠습니다. 우리의 희생으로 당신이 살아남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예지드는 라자레비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대의 충성을 잊지 않을 것이요. 세르비아는 오스만의 가장 충실한 동맹이며 그대는 나의 가장 신뢰하는 전우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말없는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모두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티무르의 군대는 언덕 주변에 모닥불을 피우고 포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었고 언덕 위의 오스만 병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질 것이었습니다. 티무르는 자신의 천막에서 참모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는 바예지드를 생포하기를 원했습니다. 오스만 술탄을 포로로 잡는다면 그것은 그의 승리를 완벽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티무르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위를 강화하라.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하지만 무리하게 공격하지는 마라. 그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자정이 지나자 바예지드는 탈출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니체리들과 세르비아 기사들이 선발대를 구성했고 바예지드는 그의 아들들과 함께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바예지드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전투에는 그중 둘이 함께했습니다. 장남 술레이만과 차남 메흐메트였습니다. 삼남 무사는 다른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막내 이사는 아직 어렸습니다. 바예지드는 두 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만약 내가 죽거든 너희는 반드시 살아남아 제국을 재건해야 한다. 오스만 가문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한밤중에 오스만 군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포위망의 가장 약한 지점으로 보이는 북쪽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세르비아 기사들이 선두에서 길을 열었고 예니체리들이 측면을 방어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았고 티무르의 보초들도 깜빡 속았습니다. 하지만 1시간쯤 지나자 티무르의 군대가 그들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경보가 울려 퍼졌고 티무르의 기병들이 사방에서 달려왔습니다. 달빛 아래서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고 화살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세르비아 기사들은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라자레비치 공작이 창을 휘두르며 티무르의 기병들을 찔러 쓰러뜨렸고 그의 기사들도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중무장 갑옷 덕분에 화살의 대부분을 막아냈지만 수적 열세는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티무르의 기병들은 물결처럼 밀려왔고 세르비아 기사들은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라자레비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이미 수십 구의 적군 시체가 쌓여 있었고 그의 검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 여러 개의 화살을 맞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티무르의 기병들이 그를 둘러싸고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라자레비치는 피를 토하며 웃었습니다. 세르비아 기사는 항복하지 않는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나 검을 휘둘렀지만 곧 여러 개의 창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세르비아 기사단의 대부분이 그와 함께 전사했고 살아남은 자들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세르비아 기사들의 희생 덕분에 바예지드와 예니체리들은 조금 더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티무르의 포위망은 너무 촘촘했습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왔고 탈출로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바예지드는 아들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다른 방향으로 도망쳐라. 흩어지면 누군가는 살아남을 수 있다. 술레이만과 메흐메트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 했지만 예니체리 아가가 그들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두 왕자는 각각 소규모 호위병과 함께 다른 방향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술레이만은 운이 좋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포위망의 틈을 발견하고 서쪽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도망쳐서 결국 에디르네에 도착했고 거기서 오스만 제국의 서부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메흐메트는 티무르의 기병들에게 포착되어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무장 해제되었고 티무르의 진영으로 끌려갔습니다. 바예지드 자신도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그의 말이 화살을 맞고 쓰러졌고 바예지드는 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 검을 뽑았습니다. 주변의 예니체리들이 그를 보호하려 했지만 티무르의 기병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예니체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술탄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방패로 벽을 만들고 화승총과 칼로 적들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한 명씩 쓰러졌고 포위망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마침내 바예지드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충성스러운 예니체리들의 시체가 쌓여 있었고 그 자신도 여러 곳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티무르의 기병들이 그를 둘러쌌지만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번개왕 바예지드의 명성은 여전했고 그의 검술은 뛰어났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서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그때 티무르의 고위 장군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예지드에게 페르시아어로 말했습니다. 오스만의 술탄이여,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합니다. 당신의 군대는 전멸했고 당신의 아들 중 한 명은 이미 포로가 되었습니다. 티무르 대제께서는 당신을 명예롭게 대우하실 것입니다. 검을 내려놓으십시오. 바예지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병사들은 모두 죽었고 더 이상 싸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천천히 바예지드는 검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번개왕의 전설은 끝났고 오스만 술탄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티무르의 병사들이 그에게 다가와 갑옷을 벗기고 손을 묶었습니다. 바예지드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남은 것은 굴욕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예지드를 말에 태워 티무르의 진영으로 끌고 갔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앙카라 평원에는 죽음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만 명의 시체가 평원을 덮었고 까마귀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군대는 완전히 괴멸되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티무르의 승리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오스만 술탄을 생포했고 그의 아들 중 한 명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한 제국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바예지드가 티무르의 천막으로 끌려갔을 때 티무르는 그의 옥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장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바예지드는 무릎을 꿇도록 강요받았고 티무르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에 티무르는 비교적 정중했습니다. 그는 바예지드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했고 상처를 치료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연민이 아니라 승자의 여유였습니다. 며칠 후 티무르는 승리를 축하하는 대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정복한 도시들의 재물을 전시하고 포로들을 줄지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티무르는 바예지드의 아내 중 한 명인 세르비아 출신의 데스피나 올리베라를 불러내어 연회장에서 술을 따르고 시중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세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술탄의 아내를 공개적으로 시녀처럼 부리는 것은 바예지드에게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습니다. 바예지드는 이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티무르에게 애원했습니다. 나를 죽여도 좋으니 내 아내를 풀어주시오. 하지만 티무르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서신에서 나를 노예의 후손이라 불렀소. 이제 당신이 노예가 무엇인지 배울 차례요. 후대의 역사가들은 티무르가 바예지드를 철창으로 만든 가마, 일종의 새장에 가두어 끌고 다녔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위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바예지드가 극심한 굴욕을 당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포로 생활 8개월 동안 바예지드는 절망과 수치심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 발칸과 아나톨리아를 호령하던 번개왕은 이제 늙고 병든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식사를 거부했고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습니다. 1403년 3월 바예지드는 악시히르라는 도시에서 사망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가 자살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병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든 그의 죽음은 비참했고 그의 시신은 나중에 부르사로 옮겨져 오스만 왕족의 묘지에 묻혔습니다. 번개왕의 전설은 이렇게 슬프게 막을 내렸고 오스만 제국은 암흑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1403년 3월 바예지드 1세의 죽음 소식이 아나톨리아와 발칸 반도에 전해지자 오스만 제국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앙카라 전투의 패배는 단순히 한 번의 군사적 좌절이 아니라 제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앙이었습니다. 오스만의 중앙 권력은 완전히 무너졌고 바예지드의 아들들은 서로 술탄의 자리를 놓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앙카라 전투에서 탈출한 술레이만은 에디르네에서 자신을 술탄으로 선포했고 아나톨리아에 있던 메흐메트도 포로에서 풀려난 후 부르사에서 술탄을 자처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던 무사와 이사도 각각 자신의 지지 세력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오스만 공위 시대는 약 11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내전은 처절했습니다. 술레이만은 유럽 지역을 장악했지만 그는 비잔틴 제국과 발칸의 기독교 국가들에게 과도한 양보를 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포위하던 군대를 철수시켰고 비잔틴 황제 마누엘 2세에게 많은 영토를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세르비아, 왈라키아, 헝가리와 평화 조약을 맺으며 오스만의 위상을 크게 낮췄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오스만 제국의 팽창 정책을 완전히 역행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아나톨리아에서는 메흐메트가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티무르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난 후 아버지의 옛 영토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나톨리아는 이미 티무르에 의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티무르는 승리 후 오스만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나톨리아 서부의 옛 베이릭들을 복원시켰습니다. 카라만, 게르미안, 아이딘, 멘테셰, 사루안 등의 토우국들이 다시 독립을 얻었고 그들의 옛 통치자들이나 그 후손들이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이들은 티무르에게 감사하며 그의 종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티무르의 이러한 결정은 전략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나톨리아를 직접 통치할 의도가 없었고 이 지역을 분열된 상태로 유지하여 어떤 세력도 다시 강력해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티무르에게 아나톨리아는 정복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동쪽으로 돌아가기 전에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였습니다. 그의 진정한 야망은 중국 정벌에 있었습니다. 그는 명나라를 정복하여 칭기즈칸이 이루지 못한 완전한 세계 정복을 달성하고 싶어 했습니다. 1403년 여름 티무르는 아나톨리아를 떠나 동쪽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는 사마르칸트로 돌아가는 길에 이미 중국 원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404년 겨울 티무르는 실제로 중국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약 2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동쪽으로 행군했지만 혹독한 겨울 날씨와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1405년 2월 티무르는 오트라르라는 도시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69세였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려던 그의 꿈은 중국의 국경에서 끝났고 그의 죽음과 함께 티무르 제국도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티무르의 죽음은 오스만 제국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동쪽에서 압박해오는 강력한 적이 없어졌고 오스만의 왕자들은 내전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1410년까지 이어진 형제 간의 투쟁은 결국 메흐메트 1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제국을 재통일했습니다. 술레이만은 1411년에 메흐메트의 군대에게 패배하여 처형되었고 무사도 1413년에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막내 이사는 일찍 죽었거나 권력 투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메흐메트 1세는 공위 시대를 끝내고 오스만 제국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제는 막중했습니다. 앙카라 전투 이후 오스만 제국은 영토의 대부분을 잃었고 주변국들의 존경도 잃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고 발칸의 기독교 국가들은 오스만의 약화를 기회로 삼아 잃었던 영토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아나톨리아의 베이릭들도 독립을 유지하며 오스만의 재통합에 저항했습니다. 메흐메트 1세는 신중하고 인내심 있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바예지드처럼 급진적인 팽창 정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외교와 내정 개혁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비잔틴과 평화 조약을 맺어 서쪽 국경을 안정시켰고 베네치아와 제노바 같은 이탈리아 상업 도시들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스만 제국의 경제를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아나톨리아의 베이릭들을 하나씩 복속시키기 시작했지만 무력보다는 혼인 동맹과 외교적 압력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메흐메트 1세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군사제도의 개혁이었습니다. 앙카라 전투에서 드러난 오스만 군대의 가장 큰 약점은 베이릭 출신 병력들의 낮은 충성도였습니다. 이들은 전투 도중 배신했고 이것이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메흐메트는 이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니체리 같은 술탄 직속 부대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예니체리들은 어린 시절부터 술탄에게 충성하도록 교육받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지역적 충성심을 초월한 존재였습니다. 메흐메트는 또한 티마르 제도를 개혁하여 지방 귀족들의 군사력을 중앙정부가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1421년 메흐메트 1세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무라드 2세가 술탄이 되었습니다. 무라드 2세는 아버지보다 더 공격적인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했고 발칸 반도에서 여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444년 무라드 2세는 바르나 전투에서 헝가리와 폴란드의 연합 십자군을 격파했습니다. 이 승리는 오스만 제국이 앙카라의 악몽에서 완전히 회복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스만은 다시 유럽의 주요 강국으로 떠올랐고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함락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라드 2세의 아들이 바로 메흐메트 2세, 즉 정복자 메흐메트였습니다. 1451년에 즉위한 메흐메트 2세는 조부와 증조부가 이루지 못한 위협을 달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즉위 초부터 콘스탄티노폴리스 정복을 계획했고 이를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는 헝가리 출신의 기술자 우르반을 고용하여 당시 세계 최대의 대포를 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대포는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53년 4월 메흐메트 2세는 약 8만에서 1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포위했습니다. 비잔틴의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약 7천 명의 수비군으로 천년고도를 방어했습니다. 53일간의 포위 공격 끝에 5월 29일 새벽 오스만 군대는 마침내 성벽을 돌파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최후까지 싸우다가 전사했고 천년을 이어온 비잔틴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스탄불로 개명하고 이곳을 오스만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함락은 세계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세의 종말과 근세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제 진정한 제국이 되었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모든 것은 앙카라 전투의 참혹한 패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앙카라에서 바예지드가 승리했다면 오스만 제국은 계속 급속도로 팽창했을 것이고 내부의 구조적 약점을 개혁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앙카라 전투가 오스만 제국에게 준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강제로 복속시킨 세력들의 충성심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훈은 오스만이 예니체리 같은 술탄 직속 부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과도한 팽창은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예지드는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것을 원했고 그 결과 제국의 기반이 약해졌습니다. 메흐메트 1세와 무라드 2세는 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제국을 재건했습니다. 셋째, 외교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티무르와의 갈등은 외교적 오만함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이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비잔틴 제국에게 앙카라 전투는 기적 같은 구원이었습니다. 1402년 여름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바예지드의 포위 공격으로 함락 직전이었습니다. 식량은 바닥났고 성벽은 무너지고 있었으며 황제 마누엘 2세는 이미 항복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앙카라에서의 티무르의 승리 소식이 전해지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예지드의 군대는 철수했고 비잔틴은 50년의 추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50년 동안 비잔틴은 르네상스 시대 유럽과 활발히 교류했고 많은 그리스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이주하여 서유럽의 르네상스에 기여했습니다. 티무르 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티무르의 죽음 후 그의 제국은 급속히 분열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권력을 놓고 다투었고 제국은 여러 개의 독립왕국으로 쪼개졌습니다. 사마르칸트는 티무르의 손자 울루그 베그가 통치했는데 그는 정복자가 아니라 학자였습니다. 그는 천문대를 건설하고 과학을 발전시켰지만 제국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15세기 말에는 티무르 제국의 대부분이 우즈베크족과 사파비 왕조에게 정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티무르의 후손 중 한 명인 바부르는 인도로 도망쳐 무굴 제국을 건설했고 이 제국은 19세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앙카라 전투는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티무르는 승리했지만 그의 제국은 그의 죽음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바예지드는 패배하고 굴욕적으로 죽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제국을 재건하고 더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패배가 승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고난이 번영의 씨앗이 됩니다. 앙카라 평원에서 흘린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스만 제국을 단련시켰고 결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오래 지속된 제국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1402년 7월 20일 그 뜨거운 여름날의 전투는 단순한 두 군주의 대결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꾼 세기적 사건이었습니다.